영하 25도, 두 만강 얼음 위를 저는 두 손과 두 무릎으로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부러졌어요. 무릎에서 피가 났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제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평택 부대 앞 그 국밥집, 뜨끈한 국물, 퍼진 쌀밥, 김치 한 조각. 저는 그게 그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불과 6달 전, 저는 그 국밥집을 발로 찼어요. 지겨운 한국 음식이라고요. 그리고 웃으면서 북한으로 달려갔습니다. 하하, 웃으면서요. 북한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낮에 수백 명이 지켜보는 판문점에서 주한미군 병사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쪽으로 달려간 겁니다. 남측 병사들의 외침도, 등 뒤에서 겨눠진 총구도 그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청년이 6달 뒤 두만강 얼음 위에서 피를 흘리며 기어가면서 울부짖은 말이 있습니다. 제발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왜였을까요? 고향 미국도 아닌 자기가 발로 차고 도망쳤던 바로 그 땅,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고 싶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2020년 여름 경기도 평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 중 가장 큰 곳입니다. 미국 바깥에 있는 미군 기지 가운데서도 세계 최대 규모라고 했어요. 기지 안은 미국이었습니다. 맥도날드가 있었고 피자집이 있었고 영어 간판이 줄지어 있었어요. 한국 땅 한가운데 미국 동네 하나를 통째로 옮겨다 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세면대에서 찬물로 세수를 했어요. 거울 속에 23짜리 흑인 청년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눈 밑이 항상 어두웠어요. 잠을 깊이 못 자는 날이 많았거든요. 아침 식사는 기지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크램블 에그, 구운 베이컨, 토스트. 처음엔 반가웠어요. 낯선 나라에서 낯익은 음식이 위안이 됐거든요. 하지만 10달이 지나면서 그 메뉴가 지겨워졌습니다. 매일 같은 접시에 담긴 같은 음식, 보는 것만으로도 입맛이 사라질 지경이었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이 떠오르는 건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셨어요. 퇴근하고 오시면 발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말이면 부엌에 서셨어요. 닭다리를 양념에 재워 구워주셨는데 그 냄새가 온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냄새가 좋았어요. 그게 집 냄새였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8살 때 사라졌습니다. 형은 동네 갱단에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빌기까지 하셨는데 끝내 나가더니 22살에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형 장례식에서 어머니가 우시는 걸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결심했어요. 나는 저렇게 죽지 않겠다고. 이 동네에서 그냥 썩어가지는 않겠다고. 그래서 군대를 선택했습니다. 대학에 갈 형편이 안 됐어요. 변변한 기술도 없었고 내세울 것도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 하나가 제 전부였어요. 육군 모병관이 학교에 왔을 때 저는 제일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한국 배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들뜬 마음이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처음 본 인천공항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컸습니다. 깨끗하고 넓고 사람들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새벽 2시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클리블랜드에서는 밤에 골목을 걸어다니면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새벽에도 사람들이 태연하게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국밥집도 그날 처음 갔어요. 기지 정문 앞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걸어가면 나오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뚝배기에 담겨 나온 국물은 하얗고 뽀였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을 때
뭔가 가슴 깊은 데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을 먹을 때랑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한국이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군 생활은 단조로웠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훈련을 하고 같은 막사로 돌아오는 것의 반복이었습니다. 처음엔 신선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어요. 동료들도 문제였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낸 친구들은 저처럼 어려운 동네 출신이 많았어요. 사우스 시카고, 디트로이트, 브롱크스. 처음에는 그냥 술 마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선을 넘기 시작했어요. 기지 밖에서 싸움이 붙기도 하고 물건을 슬쩍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 자리를 피했어요.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사람은 주변에 오래 있다 보면 물이 드는 법입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어느 날부터 저도 그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2020년 6월 사건이 터졌습니다. 기지 군수품 창고에서 물건이 사라지는 일이 연달아 발생했어요. 헌병대가 조사에 들어갔고 CCTV 기록과 증인, 진술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들이 전부 저와 동료 2명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 달 전 술집 폭행 사건까지 다시 조사됐습니다. 당시엔 정당방위로 처리됐는데 새로 확보된 영상에 제가 먼저 주먹을 날리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토니 일병,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증거가 확실하고 유죄 판결은 거의 확정적이에요. 형량은 최소 5년에서 7년 사이가 될 겁니다. 레버너스 교도소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레버너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연방군 교도소예요.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때쯤엔 사람이 완전히 망가진다고 했어요. 5년, 7년, 30이 돼서야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일하며 저를 키우신 분인데 결국 저도 형처럼 됐다는 걸 아시면 어떻게 되실까요? 그날 밤 막사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처음 든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미군 탈영병이 숨을 수 있는 곳은 지구상에 거의 없었어요. 미국의 손이 닿지 않는 곳. 그러다 미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북한. 인터넷에서 과거 월북 미군 사례를 찾았어요. 북한이 월북 미군을 제국주의를 벌인 영웅으로 환대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한심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때 저는 판단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레버너스의 공포, 어머니의 실망한 얼굴, 5년이라는 시간, 그것들이 머릿속을 꽉 채우니까 어떤 미친 선택도 합리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그 선을 넘는 순간 웃음이 그렇게 빨리 멈출 거라는 걸,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은 구금된 채로 보냈습니다. 미국으로 송환하기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그 좁은 방에 누웠습니다. 낮은 천장 아래에서 저는 밤새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비행기에 태워질 거였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레버너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년, 7년, 전과자, 딱지, 불명예 제대, 머릿속에서 그 숫자들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 표정을 다시 보게 될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식당에서 12시간씩 일하신 분이에요. 아버지도 없이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형이 총에 맞아 죽었을 때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남은 아들까지 교도소에 가게 생겼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숨이 막혔어요. 전화기를 빌려서 어머니한테 전화할까 잠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새벽 내내 눈을 뜨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날이 밝았어요. 아침 일찍 헌병 2명이 왔습니다. 군복 차림이었어요. 이동할 시간이에요.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군복을 입었습니다. 단추를 채우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날에 손이 떨리지 않는다는 게. 헌병들이 양옆에서 저를 호위했어요. 인천공항까지 가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고속도로, 논밭, 멀리 보이는 아파트들. 저는 그 풍경을 눈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한국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까지는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안은 사람이 많았어요. 여행 가방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 면세점을 구경하는 사람들, 아이 손을 잡고 걷는 가족들, 다들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만 빼고요. 헌병들이 저를 게이트 쪽으로 데려갔어요. 규정상 헌병은 출국 게이트 안쪽까지는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보안 검색대 바로 앞에서 인계를 하고 항공사 직원이 탑승 때까지 저를 안내하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그 규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항공사 직원이 다가왔어요. 여권을 확인하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앞주머니, 뒷주머니, 군복 안쪽 주머니, 표정을 찌푸렸습니다. 아, 이런. 여권이 없네요. 어디 뒀지? 크게 중얼거렸어요.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헌병 2명도 가까이 왔어요. 찾아봐요. 여기 있었는데 저는 가방을 열어 뒤지는 척했습니다. 주변이 잠깐 혼란스러워졌어요. 직원이 무전기를 꺼내 뭔가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헌병 1명이 상관에게 보고하려고 조금 물러섰습니다. 그 틈이 30초도 안 됐을 거예요.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저는 뛰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사람처럼 빠르게 걸었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헌병 목소리였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조금 더 빠르게 했어요. 사람들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았어요. 또 돌았습니다. 공항 출구가 보였어요. 문을 밀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7월 햇빛이 눈부셨어요. 더웠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어요. 심장이 귀 안에서 들릴 정도로 빠르게 뛰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시간이 없었어요. 군복을 입고 있으면 바로 눈에 띕니다. 탈영 미군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움직일 거였어요. 군복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복으로 갈아입어야 했어요. 이태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몇 번 가봤던 곳이에요. 외국인이 많은 동네입니다. 이태원에서는 흑인 외국인이 걸어 다녀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거든요. 거기서 옷을 사면 됐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공항철도였어요. 군복 차림으로 탔는데 다행히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기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이태원역에서 내렸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335 다니고 있었습니다. 영어 간판이 많았어요. 미국 음식을 파는 곳도 있었고 유럽 스타일 카페도 있었습니다. 저처럼 생긴 사람도 여럿 보였어요. 아무도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헌옷 가게를 찾았어요. 청바지 하나, 검정 티셔츠 하나, 점퍼 하나, 현금으로 샀습니다. 지갑에 달러가 조금 있었거든요. 화장실에 들어가 갈아입었어요. 군복을 벗는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옷을 다시 입을 일은 없겠구나. 군복을 쓰레기통에 밀어 넣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군복을 벗으니까 그냥 평범한 외국인 관광객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저는 그 모습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판문점 JSA 투어 접수처를 인터넷으로 찾았습니다. 당일 신청도 가능했어요. 외국인이면 여권만 있으면 됐습니다.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신청했어요.
이름을 적고 여권 번호를 적었습니다. 직원이 아무 의심 없이 접수를 받아줬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버스 안에는 각국 관광객들이 가득했어요. 유럽 사람도 있었고 일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도 있었어요. 다들 들떠서 사진을 찍고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만 창가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도로 옆으로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건물이 드물어지고 초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철조망이 이어졌어요. 군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뭔가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이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판문점은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곳입니다. 6.25 전쟁.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멈춘 바로 그 자리예요. 지금도 남북 양쪽 군인들이 서로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서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놨어요. 쥐었다 폈습니다. 또 쥐었다 폈어요. 판문점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딘가 멀리 파란 지붕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분계선, 저 선 너머가 북한이었어요.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저 선을 넘는 순간 웃음이 그렇게 빨리 멈출 거라는 걸. 파란 건물 앞에 섰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에어컨이 켜져 있었어요. 관광객들이 테이블 양쪽으로 나뉘어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저는 듣지 않았어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야외 구역이었어요. 남북 병사들이 불과 몇 걸음 거리에서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가이드가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하하. 그리고 뛰었습니다. 경계선까지는 불과 몇 초였어요. 뒤에서 남측 병사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어요. 북쪽의 햇빛이었습니다. 남쪽 햇빛이랑 다를 게 없었어요. 같은 태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더 밝고 더 선명하고 더 무서웠어요. 20m 앞에 북한 군인 3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는 순간 제 발이 멈췄어요. 그들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처음엔 당황이었어요. 분명히 당황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무언가가 뚝 떨어진 걸 본 사람들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 다음이 경계였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총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한 명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게 웃음인지 비웃음인지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졌어요. 이게 환영이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톱, 스톱. 남측 미군 경비병의 목소리였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쪽 병사 2명이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총을 겨눈 채로요. 앞에는 북한 군인들이 있었고 뒤에는 남한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찰나에 수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돌아갈까? 아직 늦지 않았어. 아니야. 이미 선을 넘었어. 레버너스. 어머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하하. 지금 생각하면 그게 웃음이 아니었어요. 공포가 웃음처럼 터져나온 거였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울지도 못하고 소리치지도 못하고 그냥 웃음이 나온 거예요. 그게 목격자들 눈엔 기괴하게 보였겠죠. 군사분계선 앞에서 하하 웃으며 달려가는 흑인 미군 병사. 저도 그 장면을 나중에 뉴스로 봤습니다. 정말 미친 것 같았어요. 저는 걸었습니다. 2발짝, 3발짝, 콘크리트, 턱을 넘었어요. 발이 북쪽 땅에 닿는 순간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찰나가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어요. 바람 소리, 새 소리, 뒤에서 달려오는 발소리, 심장 박동, 모든 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뭉개져 있었습니다.
북한 군인 3명이 저를 향해 뛰어왔어요.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쏘지 않았어요. 제 양팔을 잡아챘습니다. 소나 귀가 새었어요. 움직이지 마. 한국어였는데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어요. 억양은 달랐지만 분명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두 손을 들었어요. 귀순합니다. 영어로 말했습니다. 아는 한국어로도 말했어요. 귀순, 귀순. 북한 군인이 저를 보더니 뒤를 향해 뭔가를 소리쳤어요. 또 다른 군인들이 건물 뒤쪽에서 나타났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쪽 하늘이 보였어요. 7월의 맑은 하늘, 구름, 몇 조각, 군사분계선, 너머로 남측 병사들이 총을 겨눈 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쏘지 못했어요. 이미 저는 북한 땅에 있었으니까요. 남측 병사 한 명의 얼굴이 기억납니다. 20 초반으로 보였어요. 저보다 한두 살 어렸을 겁니다. 그의 표정이 뭐라고 해야 할까요? 분노도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냥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미친놈이 진짜 저러네. 그런 표정이요. 그게 제가 본 마지막 남쪽 풍경이었습니다. 북한 군인들이 저를 건물 뒤편으로 끌고 갔어요. 검은 군용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없는 밴이었어요. 안은 깜깜했어요. 차에 태워지기 전에 한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군복이 단정했어요. 그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왜 왔나? 저는 미리 준비한 대답을 했어요. 인터넷에서 읽은 내용을 참고해서 만든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의 제국주의의 환멸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장교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반짝임이 기쁨인지 의심인지 그때는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좋다. 환영한다, 동무. 그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요. 차에 올라탔어요. 군인 한 명이 제 눈에 천을 감았습니다. 눈가리개였어요. 순식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렸어요. 길이 울퉁불퉁했습니다. 얼마나 달렸는지 모르겠어요. 1시간, 2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가끔 차가 멈추면 밖에서 검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출발하고 저는 눈가리개를 한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웃음이 완전히 멈춰 있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장교의 눈이 반짝인 건 기쁨이 아니었어요. 의심도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어요. 이 미국인을 어디에 쓸까 하는 계산. 눈가리개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어. 남쪽으로도 미국으로도 내가 모든 길을 끊어버렸어.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처음으로 진짜 무서웠습니다. 공항에서 헌병을 따돌릴 때도, 이태원에서 군복을 버릴 때도, 경계선 넘을 때도 이렇게까지 무섭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어둠 속에서 차가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는 지금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눈가리개가 벗겨졌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빛에 적응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눈을 깜빡이며 주변을 봤어요.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창문은 있었는데 전부 철창이 쳐져 있었어요. 주변으로 높은 담장이 둘러져 있었고 담장 위에는 철조망이 빙 둘러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이 곳곳에 서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곳은 평양 외곽에 있는 보위부, 그러니까 북한 비밀경찰 산하 특수시설이었습니다. 외국인 귀순자를 심사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군인들이 저를 건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복도가 길었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냄새가 났어요. 습하고 차가운 냄새였어요. 방 하나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들어가라. 저는 들어갔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화장실 하나.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적어도 그날은요. 문이 닫혔습니다.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밖에서만 잠글 수 있는 자물쇠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어요. 손을 봤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데 왜 손이 안 떨리지? 몸이 이미 포기한 건지도 몰랐어요. 창문으로 하늘이 보였어요. 철창 너머로 보이는 작은 하늘이었습니다. 남쪽 하늘이랑 색깔이 똑같았어요. 같은 파란색이었습니다. 저기는 지금 몇 시지? 어머니는 뭐 하고 계실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처음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어디선가 누군가가 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담당자가 왔습니다. 40대 초반 남자였어요. 자신을 김동무라고 소개했습니다. 영어가 유창했어요. 토니 동무. 편히 지내라. 여기가 동무의 새 조국이다. 그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웃음 뒤에 뭔가가 있다는 걸. 그게 무엇인지 알게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첫 주일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배정받은 방에는 침대가 있었고, 책상이 있었고, 화장실도 빨려 있었습니다. 식사는 하루 3끼 나왔어요. 밥과 김치, 생선 조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미군 기지 식당보다는 못했지만 감옥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놀라운 수준이었어요. 담당자 김동무는 매일 찾아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영어가 유창했어요. 태도가 부드러웠고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뭐든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라. 여기는 동무의 새 조국이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조금씩 긴장을 풀었어요. 그게 실수였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김동무가 의자를 당겨 앉더니 평소와 다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금 낮고 조금 천천히 말했어요. 토니 동무, 캠프 험프리스의 지휘 체계를 설명해 줄 수 있나?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지휘 체계요? 그래, 누가 기지 사령관이고 밑에 어떤 부대들이 있는지 동무는 거기서 근무했으니까 잘 알 거 아닌가? 저는 아는 대로 말했어요. 사실 대단한 정보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일병이었거든요. 작전 계획이나 기밀, 문서에 접근할 권한 같은 건 없었어요. 하지만 김동무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질문이 더 구체적으로 변했어요. 기지, 내 무기고 위치는? 경비 병력 교대 시간은? 미군들이 사용하는 통신 장비 종류는? 저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김동무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어요. 동무, 정말 그것밖에 모르나? 저는 그냥 일병이에요. 그런 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김동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차가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동무, 우리는 동무를 환영하고 좋은 대우를 해주고 있지 않나? 그에 대한 보답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산이었어요. 그것도 별로 쓸모없는 자산. 이 주일이 지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동무 대신 다른 사람들이 왔어요. 3명이었는데 전부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김동무와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저를 해부하려는 것 같았어요. 앉혀라. 한국어였습니다. 통역이 옆에 붙었어요. 너는 스파이인가?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스파이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귀순한 거예요. 그럼 왜 아는 게 이렇게 없나? 미군 기지에서 근무했다면서. 저는 그냥 일병이에요. 중요한 정보에는 접근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서로 뭔가를 속삭였어요. 그리고 한 명이 다시 물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에서 보낸 거 아닌가? CIA, NSA?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도망친 겁니다. 군사 재판이 무서워서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군사 재판, 무슨 죄를 지었나? 저는 모든 걸 털어놓아야 했어요. 절도, 폭행, 탈영, 부끄러웠지만 전부 말했습니다. 그들이 비웃었어요. 대놓고요.
그래서 도망친 거야. 제국주의의 환멸을 느꼈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너는 그냥 겁쟁이야. 그 말이 맞았어요.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놓고 비웃음을 당하니까 처음으로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그 분노를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거든요. 여기서 잘못 행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날 밤부터 잠을 잘 수 없게 됐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밤에 비명이 들렸거든요. 처음 들은 건 이틀째 밤이었어요. 어디선가 사람 비명이 들렸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고통에 찬 외침이었습니다. 몇 초간 이어지다가 뚝 끊겼어요. 그리고 정적.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에 귀를 대봤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꿈이었나 싶었어요. 아니었습니다. 그 비명은 그 후로도 거의 매일 밤 들렸거든요. 어떤 날은 한 번, 어떤 날은 여러 번. 저는 결국 그 소리에 익숙해졌어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람이 타인의 비명에 익숙해진다는 게요. 신문은 계속됐습니다. 매일 같은 질문이 반복됐어요. 저는 아는 것만 대답했어요. 기지 배치도는 대충 그렸고 동료 이름은 기억나는 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점점 더 세부적인 걸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런 건 전혀 몰랐어요. 일병이 그런 걸 알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분명히 알고 있을 거다. 정말 몰라요. 저는 참고 경비랑 잡일만 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저를 노려봤어요. 마치 제가 일부러 숨기고 있다는 것처럼. 변호사를 불러주세요. 어느 날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한 명이 말했습니다. 뭐, 변호사요? 저는 변호사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당연한 권리였어요. 어떤 죄를 지어도 변호사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그게 법이니까요. 그들이 웃었습니다. 소리 내어 웃었어요. 동무, 여기가 미국인 줄 알아? 그 웃음이 사라지는 순간 분위기가 싹 바뀌었습니다. 한 명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쾅!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어요. 다시는 그 소리 하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잠들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두 명이 들어와서 저를 끌어냈어요.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였어요. 지하에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의자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강렬한 조명. 그들은 저를 의자에 앉히고 조명을 제 얼굴에 직접 비췄어요. 눈이 따가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빛 밖에 다시 한번 묻겠다. 너는 스파이인가? 아니에요. 거짓말. 책상이 쾅 하고 울렸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미국 스파이들의 수법을 잘 안다. 평범한 병사인 척하면서 잠입하는 거지. 솔직히 말해라. 저는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무서웠거든요. 23 인생에서 그렇게 무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형이 죽었을 때도, 변호사한테 레버너스 얘기를 들었을 때도 이만큼은 아니었어요. 제발요. 저는 정말 스파이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바보예요. 겁쟁이 바보. 레버너스가 무서워서 도망친 겁니다. 그게 다예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참 저를 쳐다봤어요. 서로 뭔가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조명이 꺼졌어요. 방으로 돌려보내뒀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때 처음으로 레버너스 교도소가 그리워졌습니다. 레버너스에서는 적어도 변호사를 만날 수 있었어요. 밥도 3끼 나왔을 거예요. 규칙이 있었고 법이 있었습니다. 5년이 길긴 하지만 나올 수는 있었어요.
여기서는 나올 수 있을지조차 몰랐습니다. 내가 미쳤었구나. 그 생각이 선명하게 들었어요. 레버머스보다 여기가 낫다고 생각했던 내가 23 바보 같은 놈.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지금쯤 아시겠죠? 아들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걸. 뉴스에도 나왔을 테니까요. 얼마나 우셨을까? 평생을 악착같이 일하시면서 저를 키우셨는데, 형도 잃으셨는데, 이제 저마저 눈물이 났어요.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있을지도 몰랐거든요. 이불을 턱까지 올리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하지만 그 말을 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영원히 며칠이 지났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창문에 불투명 유리가 붙어 있어서 밖이 보이지 않았어요. 날이 밝은지 어두운지도 식사가 나와야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오늘이 며칠인지, 한국은 지금 몇 시인지, 어머니는 지금 뭘 하고 계신지, 네 선생이 나타난 건 그 즈음이었어요. 50대 여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머리를 뒤로 꽉 묶고 있었어요. 영어가 거의 원어민 수준이었습니다. 나는 네 선생이라고 한다. 앞으로 교육을 담당할 거야. 교육이요? 사상 교육이지. 넌 제국주의 미국에서 왔으니까 머릿속에 잘못된 생각들이 가득 차 있을 거야. 그걸 바로 잡아야 해. 그녀가 웃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라. 시간이 지나면 넌 새 사람이 될 거야. 그날부터 하루 일과가 정해졌습니다. 아침 6시 기상,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육, 저녁 식사 후 자습, 밤 10시 취침. 교육은 작은 강의실에서 진행됐어요. 저 혼자였습니다. 리 선생이 앞에 서고 저는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첫 수업 주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 업적이었습니다. 리 선생이 두꺼운 책을 펼쳤어요. 사진이 가득한 책이었습니다. 그녀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김일성 대원수님께서는 일제 식민 지배에서 조선 인민을 해방시킨 민족의 영웅이시다. 미제국주의의 침략을 물리치고 조선을 지킨 위대한 수령이시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박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반박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하 취조실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수업은 하루 8시간씩 계속됐어요. 김일성의 업적, 김정일의 업적, 김정은의 업적. 매일 똑같은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결론은 항상 같았어요. 수령님은 위대하시다. 당은 옳다. 미국은 악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반성문을 써야 했어요. 리 선생이 종이와 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저지른 모든 죄를 적어라. 그리고 왜 더 일찍 조선에 오지 않았는지 반성문을 써라. 저는 썼습니다. 한 번에 통과될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썼어요. 통과가 안 됐습니다. 진심이 안 느껴져. 다시 써. 두 번째도 통과가 안 됐어요. 세 번째도, 네 번째도 저는 계속 다시 썼습니다. 점점 더 과장된 표현으로, 점점 더 비굴한 문장으로 12번째에서야 통과됐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제 진심이 아니었어요. 제 굴복이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무너져서 그들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게 만드는 것.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무서운 건 그게 조금씩 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꿨어요. 김일성 사진이 나오는 꿈이었는데 꿈속에서 저는 그 사진 앞에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나 지금 뭐가 되어 가고 있는 거지?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리 선생이 아니었어요. 김동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그가 웃으면서 들어왔습니다. 토니 동무, 좋은 소식이 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드디어 내 첫 번째 임무가 정해졌어. 임무요. 무슨 임무입니까? 김동무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영화
촬영이야. 미제 침략군의 만행을 고발하는 영화. 동무 같은 미국인이 직접 출연하면 효과가 있을 거 아닌가. 그는 그게 영광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영광이 아니었어요. 그건 처분이었습니다. 쓸모없는 자산을 그나마 쓸데있는 곳에 배치하는 것. 동무 역할은 미군 병장 존슨이야. 조선 마을을 학살하는 악역이지. 어울리지 않나? 그가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여기서 나가야 한다. 방법은 몰랐습니다. 언제가 될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그 생각이 제 안에서 처음으로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9월, 저는 평양 근처 영화 촬영소로 이송됐습니다. 조선예술영화 촬영소, 북한에서 가장 큰 영화 제작 시설이라고 했어요. 도착했을 때 저는 솔직히 조금 기대가 됐습니다. 적어도 취조실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충격은 다른 방향에서 왔습니다. 제가 직접 당하는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곳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첫날 아침부터 이상한 걸 봤어요. 스태프들이 촬영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일손을 멈추더니 일제히 줄을 섰습니다. 촬영장 한쪽 벽에 김일성과 김정일, 소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스태프 전원이 그 앞에 허리를 굽혀 절을 했습니다. 기계적이었어요.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몸에 완전히 배어버린 동작이었습니다. 마치 매일 아침 숨을 쉬는 것처럼요. 아무도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아무도 왜 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평택에서 저는 매일 아침 기지 식당에서 스크램블 에그를 먹었습니다. 지겹다고 생각했어요. 그 밥이 지겨웠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그 밥상 앞에서 누군가 사진을 보며 절을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는 거였습니다. 여기는 달랐어요. 모든 게 시켜야 했습니다. 모든 게 허락이 있어야 했어요. 심지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까지요. 저녁이 됐을 때 더 이상한 걸 봤어요. 생활총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하루 일과가 끝나면 작업반 단위로 모여 그날 하루를 서로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요. 쉽게 말하면 동료를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통역을 통해 대충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촬영 중에 김 동지가 규율을 어겼습니다. 보고합니다. 어떤 스태프가 일어나서 동료를 고발했어요. 고발당한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을 스스로 비판했어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령님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는요, 평택에서는요, 퇴근하고 나면 그냥 끝이었어요. 편의점에 가서 맥주 한 캔 사고 숙소에서 TV 보고 자고 싶으면 자는 거였습니다. 동료가 뭘 했는지 감시하고 보고하는 건 제 일이 아니었어요. 그건 누구의 일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는 그게 일상이었어요. 동료를 감시하는 것, 서로를 보고하는 것,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 이 사람들이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밤이 됐어요. 불이 꺼졌습니다. 전기가 끊긴 거예요. 촬영소 안도 바깥도 전부 깜깜해졌어요. 저는 창문으로 밖을 봤습니다. 평양 외곽이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어둠이었습니다. 평택이 떠올랐어요. 밤에도 환했거든요. 편의점 불빛, 가로등, 지나가는 자동차, 헤드라이트. 잠 못 자는 밤에 밖을 내다보면 항상 뭔가 빛이 있었어요. 사람이 살고 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서울은 더했어요. 야경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한강 위로 쏟아지는 불빛들.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칠흑이었습니다.
전기가 이렇게 귀한 곳이었어요. 북한 인민들은 매일 밤 이 어둠 속에서 자는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요. 그게 당연한 세상이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담당자가 대본을 건네줬어요. 제목은 미제의 만행이었습니다. 제 역할은 미군 병장 존슨, 조선 마을을 학살하는 악역이었어요. 대사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 빨갱이 놈들 다 죽여버려. 저항하는 자는 모두 사살해. 저는 담당자에게 말했어요. 이걸 꼭 제가 해야 합니까? 그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불만이야. 여기서 동무한테 선택권 같은 건 없어. 선택권. 그 단어가 머릿속에 박혔어요. 선택권이 없다는 말, 평택에서는 있었어요. 밥을 어디서 먹을지, 주말에 어디 갈지, 누구랑 시간을 보낼지, 작은 것들이었지만 전부 제가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뭘 먹는지, 어디서 자는지, 어떤 연기를 하는지, 심지어 어떤 표정을 짓는지까지 촬영 감독이 다가왔어요. 50대 남자였는데 배가 나오고 목소리가 컸습니다. 미국 놈, 제대로 해. 조선인민의 교양에 쓰일 영화야. 망치면 용서 안 해.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사를 읊었습니다. 이 마을을 점령하라. 저항하는 자는 모두 사살해. 컷. 더 사악하게. 넌 악마야. 다시 했습니다. 더 크게. 컷. 안 돼. 감독이 성큼 다가오더니 제 뺨을 때렸어요. 찰싹. 뺨이 얼얼했습니다. 주변 스태프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피식 웃었어요. 한국에서는요. 이건 명백한 폭행이에요. 신고하면 경찰이 옵니다. 가해자가 처벌받아요. 피해자가 보호받습니다. 그게 법이니까요. 여기서는 맞고 나서 감사해야 했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북한 배우들은 따뜻한 밥과 반찬을 먹었어요. 저에게 주어진 건 찬 옥수수 한 그릇이었습니다. 감시원이 던지듯이 건네줬어요. 저는 구석에 앉아 옥수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북한 배우들도 먹는 양이 많지 않았습니다. 밥그릇이 작았어요. 반찬도 김치 한 조각이 전부였어요. 그들도 배가 고픈 것 같았어요. 빨리 먹었거든요. 절박하게.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도 배가 고프구나. 저만 굶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 모자라게 먹고 있었어요. 선전 영화를 찍는 사람들조차도 이 나라에서 배부르게 먹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촬영이 이어졌습니다. 클라이맥스. 장면을 찍는 날이었어요. 제가 마을 사람들을 학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엑스트라들이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어요. 저는 총을 쏘는 척하고 그 위에 서서 사악하게 웃어야 했습니다. 감독이 액션을 외쳤어요.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왜 울었는지 몰랐습니다. 학살 연기를 하면서 우는 게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눈물이 그냥 나왔어요. 아마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온 것 같습니다. 칠흑 같은 평양의 밤, 배고픈 북한 배우들, 초상화 앞에 기계처럼 절하던 사람들, 생활 총화에서 동료를 고발하던 목소리들, 뺨을 맞고 감사해야 했던 점심시간, 그리고 그 모든 걸 당연하게 살아가는 2,500만 명. 전부요. 카메라가 돌아가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컷. 저는 또 맞겠구나 싶어 몸을 움츠렸어요. 그런데 감독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그가 손을 치며 다가왔어요. 미제 살인마가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고 있어.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클로즈업해.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제 고통이, 제 절망이, 북한이 깨닫게 해준 진실이 그들에게는 그냥 좋은 장면이었어요. 선전 영화의 소품이었습니다. 그 순간 분노가 올라왔어요.
지금까지 저는 두려움에 눌려 있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에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분노가 두려움을 삼켜버렸습니다. 나는 여기서 나가야 해. 단순히 내가 힘들어서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었거든요. 저만 빼고 다른 사람들도요. 어둠 속에서 자는 사람들, 배를 고르면서도 초상화 앞에 절하는 사람들, 동료를 감시하고 고발하면서도 그게 옳다고 믿는 사람들, 그 2,500만 명 모두가요. 눈물이 멈췄어요. 대신 눈이 맑아졌습니다. 탈출하겠다. 그 결심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섰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깨진 창문으로 찬바람이 들어왔어요. 손가락 끝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어요. 며칠 전 화장실 앞에서 마주쳤던 늙은 인부가 생각났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다른 북한 사람들과 달랐어요. 경멸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측은함 같은 게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가 아주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를 세워서 북쪽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그 손을 옆으로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물결이었어요. 강을 표현하는 손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아주 짧게 한마디만 했어요. 강.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남자는 이미 돌아서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두만강. 북한과 중국 사이를 흐르는 강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얼어붙는다고 했어요. 건너면 중국이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손짓 하나와 단어 하나로 전부였습니다. 그가 주변을 살피더니 아주 짧게, 아주 낮게 말했어요. 중국 쪽으로 가면 강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두만강. 북한과 중국 사이를 흐르는 강이에요. 겨울에는 얼어붙는다고 들었습니다. 건너면 중국이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레버너스 얘기를 들었을 때처럼 두려움으로 뛰는 게 아니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으로 뛰었습니다. 할 수 있어. 해야 해. 창밖으로 어둠이 가득했어요. 불빛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평택이라면 지금쯤 편의점 불빛이 골목을 밝히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빛들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어요. 두만강이 얼기 시작할 때가 제 기회였습니다. 탈출을 결심한 날부터 제 눈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눈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촬영장에 가고 맞고 옥수수 먹고 자는 것의 반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심이 선 날부터는 모든 걸 다르게 봤어요. 감시원이 어느 자리에 서는지, 몇 시에 교대하는지, 어느 복도가 가장 한적한지 눈이 계속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이 이제는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12월이 됐어요. 촬영팀이 새로운 장소로 이동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평양 근처가 아니라 더 북쪽이었어요. 함경북도 어딘가라고 했습니다. 겨울 배경 전투 장면을 찍어야 한다고 했어요. 함경북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함경북도는 두만강 바로 위에 있는 지역이에요. 강을 건너면 중국이었습니다. 늙은 인부가 속삭였던 말이 떠올랐어요. 중국 쪽으로 가면 강이. 이게 기회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6시간을 달렸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점점 환영해졌습니다. 산이 높아지고 마을이 드물어지고 눈 쌓인 들판이 끝없이 펼쳐졌어요. 도로도 울퉁불퉁해졌습니다. 포장이 안 된 구간도 있었어요. 지나가다 작은 마을을 봤습니다. 겨울인데 아이들이 바깥에 나와 있었어요. 얇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두꺼운 외투 같은 건 없었습니다. 맨손으로 눈을 만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들을 차창 너머로 바라봤습니다. 평택 기지 근처에서 봤던 한국 아이들이 떠올랐어요. 두툼한 패딩을 입고
부모 손을 잡고 걷던 아이들이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던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이들과 지금 창밖에 아이들 사이에 있는 거리가 불과 몇백 킬로미터였습니다. 같은 한반도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달랐어요. 버스가 달리는 내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작은 마을이었어요. 폐교처럼 보이는 건물에 짐을 풀었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건 2층 다락방이었어요. 창문 밖으로 멀리 산이 보였어요. 저 산 너머가 중국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체력이 필요했습니다. 몇 달간 옥수수만 먹으면서 많이 약해진 상태였거든요. 입대했을 때 90kg이었던 몸이 70kg 아래로 떨어졌을 거예요. 근육은 빠지고 뼈만 남은 느낌이었습니다. 식량도 모았어요. 식사 때 주는 옥수수, 가끔 나오는 감자, 말린 무, 조금씩 남겨서 1000조각에 싸서 숨겨뒀습니다. 창문 틈 사이에 뒀어요. 차가웠으니까 상하지 않았거든요. 냉장고 역할을 했습니다. 그날은 말린 감자를 창문 틈에 숨기던 날이었어요. 1000조각에 싸서 창문 틈 사이로 밀어 넣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됐을 때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감시원이었어요. 아무 예고도 없었습니다. 그냥 문이 열렸어요. 저는 등 뒤로 1000조각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감시원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둘러봤어요. 벽을 봤습니다. 바닥을 봤어요. 그리고 창문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등 뒤에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1000조각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감시원이 창문 쪽을 한 번 더 봤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10분을 못 움직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천히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을 펼쳤습니다. 1000조각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괜찮아. 지나갔어. 그 말을 마음속으로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추질 않았어요. 촬영장에서도 눈을 번뜩였어요. 소품으로 쓰던 두꺼운 외투가 있었어요. 미군 겨울 군복이었는데 진짜로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촬영이 끝난 후 그 외투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봤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틈에 허리춤에 말아 넣었습니다. 소품용 칼도 하나 챙겼어요. 날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갈면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성냥도 한 갑 슬쩍했어요. 불을 피울 수 있으면 얼어 죽지는 않을 테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감시원들의 패턴이었습니다. 매일 밤 깨어 있으면서 관찰했어요. 언제 교대하는지, 언제 순찰하는지, 언제 조는지 일주일을 지켜봤더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새벽 4시쯤 교대 시간이 있었어요. 밤 근무자가 떠나고 새 근무자가 오기까지 약 30분. 그 사이에 복도가 비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30분. 그때다. 확신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외투도 있고 식량도 있고 탈출 시간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마음이 잡히지 않았어요. 몸을 웅크리고 천장을 봤습니다. 깨진 창문으로 찬바람이 들어왔어요. 이틀 후 주변 지리를 더 파악했습니다. 어느 날 촬영 감독 책상 위에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글은 읽지 못했지만 손가락으로 짚으며 설명하는 걸 보니 북쪽 지역 같았어요. 통역이 말했습니다. 다음 촬영지는 회령입니다. 그 이름을 핸드폰으로 검색하고 싶었지만 핸드폰이 없었어요. 대신 소리를 기억했습니다. 회령, 회령, 거기다. 거기서 탈출해야 해. 밤이 됐어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탈출 계획을 머릿속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하나, 새벽 4시 교대 시간에 숙소를 나간다. 2, 회령 방향으로 이동한다. 3, 두만강을 찾는다.
넷. 얼어붙은 강을 건넌다. 5. 중국 땅을 밟으면 한국 영사관을 찾아간다. 간단해 보이지만 각 단계마다 죽을 수 있었어요. 탈출하다 잡히면 총살, 길을 잃으면 동사, 강을 건너다 얼음이 깨지면 익사, 중국에서 잡히면 북송, 그리고 북송되면 그건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여기 있어도 천천히 죽어가는 거였으니까요. 뛰다가 죽는 게 웅크리다 죽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화장지에 지도를 그렸어요. 촬영장과 주변 지형, 도로, 산의 방향, 북한 스태프들이 하는 말을 조합해서 대충 그린 거였습니다. 정확한지는 알 수 없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창문 틈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영하 20도의 밤이었어요. 바람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지도를 접어 품에 넣었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갈 거야. 반드시 나갈 거야. 영어로 말한 건 오랜만이었어요. 몇 달 동안 한국어 아니면 북한식 말투만 들었거든요. 제 모국어가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뭔가 확실해졌어요. 저는 아직 저였습니다. 세뇌당하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살고 싶었고, 여전히 어머니가 보고 싶었고, 여전히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먹고 싶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촬영팀이 회령 근처로 이동하는 날이 잡혔습니다. 사흘 후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사흘 후면 모든 게 결판날 거였어요. 살아서 두만강을 건너거나 아니면 그 위에서 끝나거나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 아래에 뭔가 단단한 것이 있었어요. 국밥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것,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리겠다는 것, 자유로운 땅을 다시 밟겠다는 것, 그게 저를 살게 하고 있었습니다. 1월 3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날이 왔어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봤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오늘이야. 오늘 하는 거야. 살거나 죽거나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3시 30분. 조용히 일어났어요. 이불 안에 베개를 뭉쳐 넣었습니다. 어두운 방에서는 누군가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였어요. 품에 넣어둔 외투를 입었습니다. 주머니를 확인했어요. 말린 감자, 성냥, 지도 전부 있었습니다. 문에 귀를 댔어요.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감시원이 자정에 순찰을 돌고 4시에 교대를 했어요. 지금이 그 사이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30분.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깜깜했어요. 비상등 하나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벽에 붙어서 발끝으로 걸었어요. 소리가 나지 않게. 계단이 나왔습니다. 나무 계단이라 삐걱거릴까 봐 난간 쪽으로 체중을 실었어요. 한 칸씩, 또 한 칸씩. 1층에 도착했을 때 감시원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뒷문을 찾았습니다. 부엌을 지나면 있었어요. 손잡이를 잡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뒷문을 밀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눈밭이었어요. 발이 눈 속으로 푹 빠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등 뒤 건물 안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감시원 방 창문이었어요. 노란 불빛이 문밭 위로 길게 쏟아졌습니다. 바로 제 발자국 위로요. 납작 엎드렸어요. 눈 속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숨을 참았어요. 눈이 차가웠습니다. 귀가 얼얼했어요.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감시원이 나온 거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한 발, 두 발. 문가에서 멈췄습니다. 바깥을 내다보는 거였어요. 저는 눈밭에 납작하게 엎드린 채 숨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10초, 20초, 30초.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감시원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발소리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불이 꺼졌어요. 저는 5분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손이 눈 속에 파묻혀 감각이 없었어요.
뺨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냥 눈밭에 붙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나갔어. 이제 가야 해. 그 말을 마음속으로 10번쯤 되뇌었어요. 그제야 손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흔들렸어요.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깥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영하 25도. 숨을 쉴 때마다 코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달빛이 눈밭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달빛 때문에 제 모습도 눈에 띄기 쉬웠습니다. 뛰기 시작했어요. 눈밭을 달리는 건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발이 무릎까지 빠졌어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허벅지에 힘을 줘야 했습니다. 몇 분 만에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1시간쯤 됐을 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삑! 호루라기였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알아챘구나. 더 빠르게 달렸어요. 다리가 풀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 뒤를 봤어요. 불빛이 보였습니다. 손전등이었어요. 2개, 3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산을 넘었어요. 그리고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이었어요. 달빛 아래 하얗게 얼어붙은 강이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건너편에 불빛이 보였어요. 중국 쪽 마을의 불빛이었습니다. 노란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기다. 강변으로 내려갔습니다. 얼음 위에 발을 내디뎠어요. 단단했습니다. 걷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럽게 한 발씩 20m쯤 갔을 때 소리가 들렸어요. 끽!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발밑에서 가느다란 금이 가는 게 보였습니다. 달빛에 반사되어 번쩍였어요. 빠지면 죽는다. 1월 두만강 물온도는 영하에 가까워요. 빠지면 3분 안에 저체온증으로 죽습니다. 뒤에서 다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더 가까웠습니다. 엎드렸습니다. 두 손과 두 무릎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체중을 분산시키면 얼음이 덜 깨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릎이 얼음에 닿았을 때 차가움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기어갔습니다. 손바닥으로 얼음을 짚고 무릎으로 밀면서 한 뼘씩 한 뼘씩 50m쯤 갔을 때 손톱이 부러졌어요. 얼음 표면에 걸렸다가 힘을 주다가 부러진 거였습니다. 피가 났어요. 하얀 얼음 위에 빨간 피가 떨어졌습니다. 아팠지만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계속 갔습니다. 그때 총소리가 울렸어요. 탕!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총알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 근처에는 안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빠르게 기어갔어요. 70, 80, 90m. 중국 쪽 강변이 가까워졌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냈어요. 팔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는 이미 감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손이 눈 덮인 땅을 짚었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강변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어요. 얼굴이 눈에 파묻혔습니다. 살았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얼어붙은 뺨 위로 따뜻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살았어. 드디어 나왔어.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 농촌 한가운데에 쓰러진 흑인 미국인이었어요. 날이 밝기 시작했어요. 몸을 일으켜 주변을 봤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어요. 농가 몇 채가 있었습니다. 논밭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밭에서 일하던 농부 한 명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농부가 저를 보는 순간 하던 일을 멈췄어요. 당연했습니다. 중국 농촌에서 흑인이 강변에서 기어 나오는 걸 봤으니까요. 그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핸드폰이었습니다. 안 돼요. 신고하려는 거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송이에요. 그건 죽음이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어요. 아는 중국어가 없었습니다. 그냥 한국어 영어로 외쳤어요. 플리즈, don't call the police. 플리즈, 안 돼, 안 돼. 농부가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절망했어요.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20분쯤 후에 자전거를 탄 청년이 나타났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국 청년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그리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나 영어 조금 해. 할아버지가 전화했어. 당신 도움 필요해?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청년은 대학교에서 영어를 전공하고 있었어요. 방학이라 할아버지 객에 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강변에서 이상한 외국인이 쓰러져 있다고 연락한 거였어요. 공안에 신고한 게 아니었습니다. 청년이 저를 할아버지 뭔가로 데려갔어요.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난로에 불이 피워져 있었어요. 할머니가 따뜻한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그 물을 마시면서 처음으로 온몸이 녹는 느낌을 받았어요. 청년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해요? 저는 대답했어요. 한국 영사관.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찾아볼게요. 가까운 영사관. 청년이 검색을 하는 동안 저는 난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녹기 시작했어요. 손톱이 부러진 자리에서 피가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이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미국 대사관 선영에 있어요. 여기서 기차로 2시간이에요. 미국 대사관. 저는 그 글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미국 대사관에 전화하면 즉시 구조받을 수 있었어요. 미국인이니까요. 대사관이 나서면 아무도 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도, 중국 공안도요.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레버너스 교도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탈영죄까지 추가됐으니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자유를 찾아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결국 또 철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저는 청년에게 물었어요. 한국 영사관도 찾아줄 수 있어요? 청년이 다시 검색했습니다. 한국 총영사관도 선양에 있어요. 미국 대사관이랑 같은 도시예요. 같은 도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국이냐, 한국이냐, 그 선택 앞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오래 고민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두만강을 건너면서부터, 아니 촬영장에서 눈물이 흘렀던 그날부터 이미 마음속에 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6개월 동안 저는 많은 걸 봤어요. 전기도 없는 칠흑 같은 밤, 배를 고르면서도 초상화 앞에 절하는 사람들, 동료를 감시하고 고발하면서 그게 옳다고 믿는 사람들, 뺨을 맞고 감사해야 했던 나날들, 그 모든 것 속에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겨우 10달이었지만 살았어요. 새벽에도 환한 편의점이 있었고 따뜻한 국밥이 있었고 뺨을 맞으면 경찰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지겹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기적을 발로 차고 도망쳤어요. 북한이 낙원일 거라는 어리석은 믿음 하나로요. 그 대가를 6개월 동안 뼈저리게 치렀습니다. 미국은 저를 군법으로 다스릴 거예요. 당연합니다. 저는 탈영을 했고 북한으로 넘어갔고 군사 기밀을 유출할 위험이 있었어요. 미국 입장에서 저는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사람으로 대우했어요. 국밥집 아주머니는 영어 한마디 못하면서도 웃으면서 앉으라고 손짓을 해줬습니다. 편의점 직원은 서툰 제 손짓을 보고 물건을 찾아줬어요. 택시 기사는 목적지를 못 알아들으면서도 핸드폰으로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사람으로 대우했어요. 그 나라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 땅에서 도망쳤어요. 그래서 그 땅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처벌을 받더라도 수갑을 차더라도 그게 옳았습니다. 청년에게 말했어요. 한국 영사관으로 데려다 줄 수 있어요? 청년이 잠깐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내일 새벽에 출발해요. 오늘 밤은
여기서 자요. 할머니가 밥을 차려줬습니다. 따뜻한 쌀밥이었어요. 반찬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을 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밥이었어요. 그냥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이었는데 눈물이 났어요. 평택 국밥집에서 처음 그 뚝배기를 받아 들었던 그 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그냥 밥이었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거든요. 다음 날 새벽 청년과 함께 기차를 탔습니다. 청년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중국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넓은 평야, 작은 마을들, 멀리 보이는 도시. 선양에 도착했습니다. 청년이 영사관 앞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잘 되길 바라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는 손을 흔들고 돌아갔습니다. 이름도 제대로 못 물어봤어요. 하지만 그 청년이 없었으면 저는 없었을 거예요. 영사관 앞에 섰습니다. 태극기가 입구에 걸려 있었어요. 그 깃발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참았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막아섰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토니 밀러입니다. 미국 육군 병사였어요. 2020년 7월에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넘어갔고 지금 탈출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경비원의 표정이 굳었어요.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직원들이 나왔어요. 저는 안으로 안내됐습니다. 따뜻한 방이었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물을 가져다 줬어요. 저는 그 물을 마시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 대사관에도 연락하겠습니다. 미국 측에서 데려가려 할 거예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며칠 후 미국 측으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범행 장소가 한국이고 피해도 한국에서 발생한 만큼 신병을 한국에 넘긴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거구나. 그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놓였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미국으로 가면 군사재판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처벌이에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땅에서 도망쳤어요. 한국에서 처벌받고 싶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직원이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국에 연락해 볼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흘렀어요. 창밖으로 선양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가득했어요. 가게 불빛, 자동차 불빛, 가로등 불빛. 평범한 도시의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불빛이 있다는 것, 전기가 있다는 것,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것. 그게 기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기적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던 서울 야경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착륙하면서 봤어요. 도로 위에 자동차 불빛, 건물 창문 불빛, 가로등 불빛, 끝없이 펼쳐진 불빛의 바다였습니다. 선양 대사관 창밖에서 봤던 그 풍경보다 10배는 더 밝았어요. 북한의 칠흑 같은 밤이 떠올랐습니다. 전기가 끊겨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 어둠이요. 같은 하늘 아래 이렇게 다른 세상이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들을 눈에 담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공항 게이트를 나왔습니다. 환영 인파는 없었어요. 당연했습니다. 대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토니 밀러 씨 맞으십니까? 네, 당신을 국가보안법 위반 및 불법 월북 혐의로 체포합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에 감겼습니다. 수갑이었어요.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제 숨지 않아도 된다는 것,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법 앞에 서는 것,
그게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경찰차에 실려가면서 창밖으로 서울 거리를 바라봤어요. 새벽인데도 편의점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야식을 먹으러 가는 사람이 보였어요. 조깅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어디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발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당연한 나라였습니다. 조사는 2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매일 국정원 조사관들을 만났어요. 북한에서 있었던 일들을 전부 말했습니다. 취조 내용, 사상 교육, 촬영 장면, 도주 경로, 아는 것을 전부 털어놓았어요. 숨기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선 건 그로부터 2달 후였어요. 저는 피고인석에 앉아 판사를 바라봤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입던 낡은 옷과는 달랐어요. 깨끗하고 따뜻하고 사람 옷이었습니다. 저는 마땅한 죄값을 치렀습니다. 법이 정한 자리에 서서 제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졌어요. 그리고 2번째 기회를 받았습니다. 이 나라가 저에게 준 2번째 기회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2번째 기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이 나라를 배신했는데, 발로 차고 도망쳤는데, 이 나라는 저에게 2번째 기회를 줬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글부터 시작해야 했거든요. 초등학생처럼 글자부터 배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3시간씩 공부했습니다. 단어장을 만들어 들고 다녔어요. 한국 드라마도 봤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일상 대화는 어느 정도 가능해졌어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중국에서 탈출한 직후에 했던 전화였습니다. 어머니가 받으시자마자 30분을 우셨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토니, 살아있었구나. 네, 어머니, 살아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설명할 것도, 변명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한강에 혼자 갔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이었어요. 벤치에 앉았어요. 강물이 흐르는 걸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어요. 노부부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이게 자유구나. 이게 평화구나. 북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에 아직도 2,500만 명이 그 어둠 속에 살고 있어요. 전기도 없고 밥도 없고 자유도 없이요. 그들은 이 한강 야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 자유로운 공기를 마셔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살아서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허투루 살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처럼 잃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계신 것들, 새벽에 불 켜진 편의점,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자유, 그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대한민국, 당신이 사는 이곳이 바로 낙원입니다. 저처럼 잃고 나서야 깨닫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그 소중함을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